오준혁과 결혼한 지 7년째 되던 해, 나는 마침내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이 집은 단 한 번도 나의 집이었던 적이 없다는 것을. 시어머니는 가족 모임에서 자신의 명의로 된 아파트 세 채와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의 지분 100%를 시누이 오진아에게 물려주겠다고 선언했다. 며느리는 남이니 재산은 피가 섞인 핏줄에게 남겨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나는 그 기다란 교자상 끝머리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사람들의 시선이 내게 꽂히는 것을 고스란히 견뎌내고 있었다. 그건 마치 주인에게 버림받고도 자신이 이미 쓸모없어졌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한 불쌍한 개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남편 오준혁은 그 자리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입을 열었는데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목소리였다. 우리 엄마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겠다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불만이야? 나는 고개를 들어 정확히 3초 동안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다. 2시간 줄 테니까 당장 내 집에서 꺼져.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마포구에 있는 이 전세 아파트가 내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번뜩 떠올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내게 맡겨두었던 4,300만 원의 공동저축액 역시 이미 석 달 전에 내가 재테크를 명목으로 아주 합법적이게 다른 곳으로 빼돌려 놓은 상태였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게임은 내가 이 집을 떠나기로 결심한 그날부터 이미 끝난 상태였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마우스 휠이 굴러가는 미세한 딸깍 소리가 깊은 밤, 마포구 전세 아파트의 서재안을 유난히도 선명하게 울렸다. 모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르스름한 빛이 34살 서은정의 약간 지친 얼굴 위로 곧장 내리꽂혔다. 그녀는 화면을 뚫어지라 노려보고 있었다. 마우스를 쥔 오른손 검지는 허공에 뻣뻣하게 굳어 있었고 손가락 관절은 과도하게 힘을 준 탓에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화면에 띄워진 것은 부부 공동 계좌의 거래 내역이었다. 눈을 찌르는 붉은색 경고문도 요란하게 튀어오르는 팝업 창도 없었다. 그저 하얀 배경 위로 차가운 검은색 글씨들이 한 줄 한 줄 고요하게 누워있을 뿐이었다. 10월 12일 오후 2시. 무려 120만 원에 달하는 지출 내역. 입금처는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최고급 모피 케어 센터로 찍혀 있었다. 은정은 갑자기 위장이 뒤틀리는 듯한 경련을 느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억지로 그 숫자들로부터 시선을 거두고는 다른 웹페이지 하나를 클릭해 열었다. 그것은 시누이 오진아의 소셜미디어 계정이었다. 가장 최근 게시물은 이번 주 화요일에 멈춰 있었다. 사진 속 오진아는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새 밍크코트를 입고 거울 앞에서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아래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 드디어 우리 아가 풀코스 스파 받고 왔음. 기분 최고. 은정은 두 눈을 질끈 감았다. 뻑뻑한 눈꺼풀 아래로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다. 120만 원이 그것은 은행의 자산관리사인 그녀가 그 까다로운 VIP 고객을 잡기 위해 보름 내내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억지로 들이마시고 위가 찢어질 듯 아파서 독한 위장약을 삼켜가며 간신히 버텨낸 대가로 받은 보너스였다. 그런데 지금 그 피같은 돈이 소리 소문도 없이 시누이의 모피 코트에 바르는 윤활유로 둔갑해버린 것이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지난달 오진아의 최고급 필라테스 수강료 연장부터 지지난 달 그녀가 방콕으로 휴가를 떠나며 결제한 항공권 잔금까지 모든 청구서가 마치 유령처럼 다음 달 전세 자금 대출 이자를 내야 할 이 계좌에서 아주 정확하게 빠져나가고 있었다. 서재 밖에서 도어록이 띠띠띠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어서 무거운 발소리와 함께 퀴퀴한 술 냄새가 훅 끼쳐왔다. 남편 오준혁이 돌아온 것이다. 은정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남편이 서류 가방을 거실 소파에 툭 던지는 둔탁한 소리, 이어서 냉장고 문이 벌컥 열리고 캔맥주 손잡이가 경쾌하게 뜯겨나가는 치익 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닿았다. 아직 안 잤어. 오준혁이 차가운 캔맥주를 들고 서재 문가로 다가왔다.
넥타이는 이미 느슨하게 풀어 헤쳐져 있었고 셔츠 기대는 고깃집에서 튄 기름때인지 뭔지 모를 얼룩이 묻어 있었다. 은정은 회전 의자를 빙그르르 돌렸다. 모니터 너머로 그녀의 시선이 알코올 기운에 벌겋게 달아오른 남편의 얼굴 위에 차분하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언성을 높이지 않았다. 적막한 방 안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유독 차갑고 단호하게 울렸다. 청담동 모피 케어, 120만 원 지난달 필라테스, 80만 원 준혁 씨, 나한테 설명 좀 해줘야 하지 않을까? 캔맥주를 벌컥벌컥 들이켜던 오준혁의 움직임이 멈칫했다. 그의 목젖이 위아래로 한 번 꿀꺽하고 넘어갔다. 맥주캔을 내려놓는 그의 미간이 즉각 일그러졌다. 들켰다는 짜증스러움이 눈빛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는 이내 적반하장격인 태도로 그것을 덮어버렸다. 아, 진짜. 한밤중에 잠도 안 자고 고작 이런 쥐꼬리만 한 장부나 뒤지고 있었어. 그는 문틀에 비딱하게 기대서며 아주 귀찮다는 듯한 말투로 내뱉었다. 진아가 요즘 주머니 사정이 좀 안 좋잖아. 엄마가 걔 안쓰럽다고 나보고 먼저 결제 좀 해주라고 하신 거야? 가족끼리 뭘 그렇게 깐깐하게 따져? 내 여동생이 내 돈 좀 쓴다는데 너한테 차용증이라도 써 바쳐야 돼? 대신 결제. 은정은 그 단어를 조용히 을조리며 온기라고는 한 점도 없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7년 전 8억 원에 달하는 이 마포구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그녀는 결혼 전부터 굴려오던 펀드를 모조리 처분했고 심지어 친정에까지 고개를 숙여가며 돈을 빌렸었다. 그런데 그때 오준혁은 뭐라고 했던가? 자신의 월급 통장은 줄곧 어머니 최순자 여사가 관리해왔기 때문에 당장은 돈을 뺄 수 없으니 나중에 꼭 다 갚겠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로부터 7년. 그 월급 통장은 여전히 성북구 본가의 어느 서랍장 구석에 고이 모셔져 있었고 그녀가 피땀 흘려 유지해온 부부 공동계좌는 오씨 집안 사람들이 시도 때도 없이 빼쓰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전락해버렸다. 그래, 대신 결제 오준혁은 그녀의 태도가 거슬렸는지 목소리를 빽 높였다. 엄마가 그러셨어. 딸내미는 멀리 사는데 오빠인 내가 가까이 있으니까 더 챙겨주는 게 당연한 거라고. 넌 새언니가 돼서 그만한 속내도 없어? 매일같이 돈, 오아휴. 진짜 숨 막혀서 못 살겠네. 말을 마친 그는 짜증스럽게 손을 휘휘졌더니 쾅 하는 거친 문 닫는 소리만 남긴 채 안방으로 횡하니 들어가 버렸다. 은정은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쫓아가서 악다구니를 쓰지도 않았다. 그저 굳게 닫힌 방문을 응시하며 안에서 들려오는 옷 벗는 소리를 조용히 듣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손이 천천히 키보드 위로 움직였다. 단축키를 눌러 화면에 떠있는 거래 내역을 고화질로 캡처한 뒤 컴퓨터 깊숙한 곳에 숨겨둔 폴더 안으로 드래그해 넣었다. 그 폴더의 이름은 일상이었다. 폴더 안에는 이미 똑같은 캡처 사진 수십 장이 빼곡하게 쌓여 있었다. 일주일 뒤 주말, 성북구 본가. 집안 공기에는 짙고도 역겨운 기름 냄새가 찌들어 있었다. 은정은 부엌의 차가운 타일 바닥에 쪼그려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커다란 전기 그릴이 놓여 있었다. 뜨거운 기름이 지글지글 끓어오르며 끊임없이 미세한 기름방울을 튀겨댔고 이미 감각이 무뎌진 그녀의 손등 위로 떨어져 불그스름한 화상 자국들을 남겼다. 오늘은 시어머니 최순자가 몸이 안 좋아 미리 뒷일을 정리해야겠다는 핑계로 억지로 소집한 가족 모임 날이었다. 아침 8시부터 은정은 이곳에 처박혀 산더미처럼 쌓인 동태전과 애호박전, 동그랑땡을 부치고 있었다. 꼬박 5시간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다. 낡은 면 앞치마를 두른 그녀의 머리카락은 기름 연기에 찌들어 가닥가닥 이마에 들러붙어 있었다. 하지만 벽 하나를 사이에 둔 거실에서는 텔레비전에서 프로야구 중계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오준혁과 그의 먼 친척 형들은 교자상에 둘러앉아 환호성을 지르며 시원한 캔맥주를 들이켜고 있었다. 아요, 동작 좀 빨리빨리 못해. 어른들 다 모이셨는데 전 쪼가리 하나를 못 내와서 어쩌자는 거야. 내가 그러고도 우리 집 며느리야. 거실에서 최순자의 날카로운 호통 소리가 들려왔다. 얼음물 잔이 상위에 쿵 하고 거칠게 내려앉는 소리도 함께였다. 은정은 아랫입술을 꾹 깨물며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마지막 동태전을 접시에 담았다.
자리에서 일어서려 하자 뻣뻣하게 굳은 무릎에서 뼈가 어긋나는 듯한 찌릿한 소리가 났다. 그녀는 묵직한 사기그릇을 받쳐 들고 시선을 바닥에 깐 채 순종적인 태도로 부엌을 나섰다. 거실에는 오씨 집안 친척들이 바글바글하게 앉아 있었다. 은정은 직사각형 교자상 한가운데에 조심스럽게 전 접시를 내려놓고는 한쪽으로 물러났다. 집안의 법도에 따라 어른들이 수저를 들기 전까지 그녀에게는 자리에 앉을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최순자가 헛기침을 하자 시끌벅적하던 거실이 순식간에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그녀는 몸빼 바지 주머니에서 반듯하게 접힌 봉투 하나를 꺼내더니 느릿느릿한 손길로 여러 빨간 도장이 찍힌 자필 편지지를 한 장 뽑아 들었다. 오늘 다들 모이라고 한 건 증인이 좀 되어달라는 뜻에서요. 최순자는 좌중을 한 바퀴 쓱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은정을 스쳐 지나갈 때는 노골적인 경멸의 빛이 서려 있었다. 내 이 늙은 몸뚱이가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겠어. 어떤 일들은 아무래도 일찌감치 매듭을 지어놓는 게 낫겠다 싶어서 말이지. 구석에 서 있던 은정은 심장박동이 점차 느리고 무겁게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내 명의로 된 아파트 3채, 지금 전세 내준 2채 포함해서 말이야. 그리고 우리 식당 지분 100% 전부 다 최순자는 말꼬리를 길게 느리며 한 글자 한 글자에 힘을 주어 내뱉었다. 내가 죽고 나면 싹 다 우리 진아한테 물려줄 거다. 그 순간 공기마저 얼어붙은 듯 했다. 모든 씹는 소리도 숨소리조차도 멎어버렸다. 열댓 명의 시선이 교자상을 넘어 일제히 탐조등처럼 은정의 얼굴로 쏟아졌다. 총가치 약 27억 원에 달하는 자산. 그걸 전부 딸에게 주겠다는 것이었다. 최순자 옆에 앉아있던 오진아는 실룩거리는 입꼬리를 필사적으로 억누르며 짐짓 당황한 척 연기를 시작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오빠가 버젓이 있는데 내 오빠야 마누라가 다 먹여 살리는데 무슨 걱정이야. 최순자는 언성을 높이며 딸의 가증스러운 연기를 당당하게 끊어버렸다. 오빠 마누라가 은행에서 잘나가는 자산관리사라 돈을 아주 긁어모은단다. 어차피 딸내미가 최고야. 시집간 딸은 출가회인이라지만 내가 너한테 든든한 뒷배를 안 만들어주면 내가 시댁에서 어떻게 길을 펴고 살겠니? 은정은 귓가에서 삐하는 이명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최순자의 그 표독스러운 얼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려 교자상 반대편에 앉은 오준혁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남편, 법적으로 그녀와 생사고락을 함께해야 할 그 남자는 지금 고개를 푹 숙인 채 묵묵히 전쪼가리만 입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아무도 입을 떼지 않았다. 모두가 은정의 반응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분노하기를, 이성을 잃고 미친년처럼 이 가족 모임을 난장판으로 만들기를. 그래야만 그녀의 탐욕과 버르장머리 없음을 마음껏 손가락질할 명분이 생길 테니까. 은정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부엌에 찌든 기름 냄새가 폐부 깊숙이 밀려들어 와 가슴이 따끔거렸다. 그녀는 정수기 쪽으로 걸어가 자신을 위해 얼음물을 한 잔 따랐다. 얼음이 유리잔에 부딪히며 쨍그랑하는 맑은 소리를 냈다. 그녀는 고개를 젖혀 뼈가 시릴 정도로 차가운 물을 단숨에 들이켰다. 식도를 타고 위장까지 미끄러져 내려가는 그 서늘한 냉기가 마음속에 들끓던 모든 화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녀는 물잔을 내려놓고 몸을 돌렸다.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많은 복잡한 시선들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무표정한 얼굴로 살짝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낮았지만 소름 끼치도록 또렷했다. 떨림도 분노도 없었다. 마치 내일 아침 일기예보를 확인하는 것처럼 평온하기 그지없었다. 최순자는 벙찐 표정을 지었다. 한바탕 퍼부어주려고 잔뜩 벼르고 있던 호통들이 목구멍에 턱하고 걸려버린 것이다. 오준혁도 그제야 고개를 들고 복잡한 눈빛으로 그녀를 힐끗 쳐다보았다. 은정은 그 누구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다시 몸을 돌려 부엌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는 싱크대에 산더미처럼 쌓인 기름진 그릇들을 묵묵히 씻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뒤 기압이 숨막힐 정도로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차창 밖으로는 추적추적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와이퍼가 앞유리를 기계적으로 닦아내며 단조로운 끽끽 소리를 냈다. 가로등에 누르스름한 불빛이 핏기 하나 없는 은정의 얼굴 위를 끊임없이 훑고 지나갔다. 오준혁은 두 손으로 운전대를 부서져라 움켜쥔 채 가슴을 격렬하게 들썩이고 있었다. 본가에서 나온 직후부터 그는 줄곧 기괴할 정도로 흥분된 상태였다. 마침내 빨간 뿔에 걸려 차가 멈춰 선 순간 그가 폭발했다. 너 오늘 태도가 그게 뭐야? 오준혁이 고개를 획 돌리며 소리를 빽 질렀다. 좁은 차 안에 메아리가 울릴 정도로 큰 목소리였다. 누구 보라고 그딴 똥 씹은 표정을 짓고 앉아있어? 온 식구가 내 눈치만 봤잖아. 우리 엄마가 진아한테 재산 물려준다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 열받았냐? 은정은 조수석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빗물이 유리창에 부딪혀 물줄기로 변하는 모습을 공허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오른손은 코트의 큼지막한 주머니 속에 들어가 있었다. 그녀의 손끝이 스마트폰 측면의 버튼을 정확하게 찾아냈다. 엄지손가락에 힘을 주어 꾹 누르자 주머니 속에서 아주 미세한 징하는 진동이 울렸다. 녹음이 시작되었다. 난 아무 말도 안 했어. 은정의 목소리는 지칠 대로 지쳐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소름 끼치도록 냉혹한 유도신문이 깔려 있었다. 아무 말도 안 해?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억울해하던 내 그 표정이 바로 온 식구들 들으라고 소리치는 거나 다름없었어. 오준혁이 주먹으로 운전대를 콱 내리쳤다. 짧고 날카로운 경적 소리가 허공을 찢었다. 내가 분명히 경고하는데 서은정. 우리 집 재산에 눈독 들이지 마. 우리 엄마 돈은 우리 엄마 거고 엄마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겠다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토를 달아? 그건 당신의 상속권이기도 하잖아. 은정이 무심하게 한마디를 툭 던졌다. 난 그런 거 신경 안 써. 오준혁이 포효했다. 이마에 시퍼런 핏대가 솟았고 튀어나온 침방울이 센터페시아 위로 점점이 떨어졌다. 넌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우리 집안 식구가 되려고 한 적이 없어. 맨날 그 잘난 척하는 눈빛으로 우리를 내려다보면서 우리가 널 등쳐먹는다고 생각했겠지? 내가 똑똑히 말해주는데 내깎게 전세 보증금 좀 보탰다고 유세 떨지 마. 어차피 이 집은 조만간 우리 오씨 집안 소유가 될 거니까. 넌 그냥 잠시 얹어 사는 것뿐이라고. 잠시 얹어 사는 것뿐이라고. 그 말은 녹슨 무딘 칼날이 되어 은정의 심장을 감싸고 있던 마지막 보호막을 잔인하게 썰어버렸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지난 7년간 한 침대를 썼던 이 남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가로등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자 일그러진 이목구비와 눈 밑에 서린 노골적인 경계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은정은 갑자기 미친 듯이 웃고 싶어졌다. 그리고 실제로 웃음을 터뜨렸다. 입꼬리가 실룩거리며 지어낸 그 미소는 어두컴컴한 차 안에서 유난히도 섬뜩하게 보였다. 알았어. 그녀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녀의 시선은 다시 창밖에 비 내리는 밤거리로 향했다. 주머니 속 녹음 버튼을 누르고 있던 손가락이 조용히 떨어졌다. 그날 밤 은정은 장장 30분에 걸쳐 뜨거운 물로 샤워를 했다.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물줄기는 그녀의 몸에 밴 기름 냄새를 씻어냈고 동시에 그녀의 머릿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가닥의 망설임마저 말끔히 씻어내렸다. 그녀는 깨끗한 잠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반쯤 말린 채 다시 서재의 컴퓨터 앞에 앉았다. 일상이라는 이름의 숨긴 폴더가 열렸다. 그 안에는 오진아의 카드 결제 내역 캡처본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은정이 마우스를 움직여 스캔 파일 하나를 열었다. 그것은 석 달 전 오준혁이 샤워하는 틈을 타 그의 서류 가방 안주머니에서 몰래 빼내 복사해둔 문서였다. 바로 거액의 사업자금 대출 연대보증계약서. 채무자는 오진아, 보증인은 오준혁. 보증 금액은 무려 5억 원에 달했다. 그리고 오준혁이 보증을 서기 위해 담보 자산 증빙으로 제출한 것은 다름 아닌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집, 오로지 은정의 돈으로만 전세 보증금을 치른 이 마포구 아파트의 전세 계약서였다. 그녀는 마우스 휠을 계속 아래로 굴렸다. 맨 마지막에 있는 파일은 이메일 캡처본이었다. 발신인은 서울 서초구에서 이혼 시 재산 분할로 가장 유명한 법무법인이었다. 이메일 내용은 아주 간결했다. 서은정 고객님,
예약하신 상담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모든 재무증빙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은 모니터를 가만히 응시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그 어떤 동요도 일지 않았다. 그녀는 손을 뻗어 스탠드 조명을 끄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컴퓨터의 전원 버튼을 눌렀다. 본체의 쿨링팬 돌아가는 소리가 서서히 잦아들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들어 내일 아침 6시 알람을 맞춘 뒤 자리에서 일어나 오직 자신만의 공간이 된 그 넓은 침대를 향해 걸어갔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은정의 청소 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2년차 베테랑 은행 자산관리사인 은정은 그 누구보다 자금 흐름의 합법성과 은밀함을 꿰뚫고 있었다. 그녀는 은행에 마련된 자신의 독립된 개인 사무실에 앉아 눈앞에 놓인 세 대의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능숙한 솜씨로 시스템을 조작했다. 부부 공동 저축 계좌에서 결혼 전부터 모아둔 자금 출처 증빙이 완벽하게 가능한 금액만을 골라냈다. 그리고는 폐쇄형 고위험 펀드 상품 가입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아주 합법적으로 자금을 분리한 뒤 오직 그녀 자신만 아는 독립된 신탁 계좌로 전액 이체시켜버렸다. 이 모든 과정은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모니터에 이체 완료 메시지가 뜨며 울린 경쾌한 알림음은 그녀에게 그 어떤 교향곡보다도 감미롭게 들렸다. 곧이어 그녀는 과거 이 마포구 아파트의 전세 계약을 진행할 때 공증을 맡았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변호사님, 저 서은정입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그 아파트 전세 임차인 명의랑 자금 출처 공증 말입니다. 네, 맞아요. 법적으로 완벽하게 제 개인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서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과는 무관하기만 하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끄는 은정은 책상 위에 놓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쌉싸름한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흘러내리며 그녀의 뇌를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명석하게 일깨워 주었다. 최순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 낌새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날 가족 모임 이후로 은정은 성북구 본가에 안부 전화 한 통 걸지 않았다. 심지어 오준혁의 월급 통장이 어떻게 굴러가는지에 대해서도 일절 묻지 않았다. 이 비정상적인 고요함은 최순자에게 정체 모를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그래서 그녀는 마포구 아파트를 수시로 기습 방문하기 시작했다. 토요일 오후, 은정이 거실에서 아이의 철 지난 옷가지들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다. 현관문 밖에서 갑자기 도어록 비밀번호를 신경질적으로 꾹꾹 누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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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컥하고 문이 열렸다. 최순자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바깥에 흙먼지를 달고 그대로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영지를 순찰하는 현장 감독관처럼 매서운 눈초리로 집안 구석구석을 훑어보더니 곧장 부엌으로 직진해 양문형 냉장고를 벌컥 열어젖혔다. 아니, 넌 도대체 이딴 쓰레기 같은 걸 돈 주고 사다 처먹니? 최순자가 냉장실에서 플라스틱 포장 용기 하나를 끄집어내더니 아일랜드 식탁 위로 퍽하고 거칠게 내동댕이 쳤다. 투명한 용기 안에는 썰어져 있는 막김치가 담겨 있었다. 은정은 하던 일을 멈추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스마트폰은 아일랜드 식탁 끄트머리에 놓여 있었다. 화면은 까맣게 꺼져 있었지만 측면의 녹음 버튼은 도어록 소리가 들리던 바로 그 순간 이미 눌려진 상태였다. 어머니, 그거 어제 단지 밑에 있는 유기농 마트에서 산 거예요. 은정은 온화하고 심지어 깍듯하기까지 한 목소리로 대답하며 부엌으로 다가가 얼음물을 한 잔 따라 두 손으로 공손히 내밀었다. 최순자는 물잔을 신경질적으로 쳐냈다. 얼음물이 찰랑거리며 몇 방울 쏟아져 나와 은정의 손등을 적셨다. 마트 쪼가리, 넌 방부제 덩어리인 이딴 걸 내 금쪽 같은 손주한테 먹이겠다는 거냐? 김치 하나 제 손으로 못 담그고 매일같이 밖으로 쏘다니기만 바쁘니 우리 오씨 집안에 너 같은 며느리가 대체 무슨 소용이야? 내 보아하니 내년이 아주 작정하고 우리 식구들 다 굶겨 죽이려고 환장을 했구나. 최순자의 날카롭고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텅 빈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다. 은정은 고개를 숙인 채 잔 속에서 달그락거리는 얼음을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아주 미세하게
남들 눈에는 보이지도 않을 만큼 살짝 끌어올렸다. 네, 어머니 말씀이 다 맞습니다. 은정이 나지막이 대답했다. 식탁 위 스마트폰은 이 모든 상황을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었다. 이것으로 메모장 앱의 정서적 학대 증거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녹음 파일만 벌써 7개째였다. 그녀가 들이닥친 시간, 그리고 그녀가 쏟아낸 악독한 폭언들이 단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수집되고 있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시누이 오진아가 집으로 찾아왔다. 그녀는 화려하게 포장된 마카롱 상자를 들고 얼굴에는 가증스러운 미소를 잔뜩 머금은 채 지나가다 우연히 들른 척 연기를 했다. 새언니, 요즘 통 본가에 안 오시던데 혹시 우리 엄마한테 삐치셨어요? 은정은 마카롱 상자를 거실 테이블에 올려두고 그녀에게 커피를 한 잔 타주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커피잔 옆에는 여전히 녹음 중인 스마트폰이 무심하게 놓여 있었다. 그럴 리가요? 어머니도 다 아가씨 잘 되라고 하신 일인데요. 은정은 맞은편 1인용 소파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다소곳이 포개어 놓고 고인물처럼 평온한 말투로 대답했다. 오진아는 커피를 들어 한 모금 홀짝이더니 눈빛에 득의양양한 기색을 내비쳤다. 그녀는 은정이 정말로 체념하고 순응했다고 착각한 모양인지 경계심을 확 풀고 주저리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사실 말이죠, 새언니. 엄마가 저만 편애한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이 일 말이에요. 엄마랑 저랑 벌써 2년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했던 거거든요. 오진아는 목소리를 한껏 낮추고 상체를 앞으로 쑥 빼며 마치 엄청난 비밀이라도 공유하듯 속삭였다. 우리 오빠 불같은 성격 새언니도 잘 아시잖아요. 나중에 만약에 두 사람아, 진짜 만약에 말이에요. 도저히 못 살고 갈라서게 되면 어떡해요? 우리 오씨 집안 재산을 생판남한테 거저 떼어줄 순 없잖아요. 엄마도 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일단 제 명의로 재산을 싹 다 돌려놓고 나중에 상황 봐서 안전해지면 당연히 오빠 목도 챙겨줄 거라고요. 얼음물 잔을 들고 있던 은정의 손이 미세하게 멈칫했다. 유리잔 표면에 맺혀있던 차가운 물방울이 그녀의 손가락을 타고 흘러내려 양모 카페트 위로 툭 떨어지더니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스며들었다. 2년. 그랬구나. 2년 전 오준혁을 회사에서 승진시키겠다고 그녀가 자존심 다 버려가며 VIP 고객들 인맥까지 총동원해 사방팔방으로 굽신거리고 다닐 때 그 잘난 모녀는 이미 어떻게 하면 이 며느리를 빈털터리로 내쫓을 수 있을지 대가리를 굴리고 있었던 것이다. 은정은 고개를 들어 자신의 얄팍한 수작이 먹혀들었다는 생각에 한껏 들떠있는 오진아의 낯짝을 바라보며 살며시 미소를 지었다. 아,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그녀가 나직하게 속삭였다. 어머니께서 정말 앞을 멀리 내다보셨네요. 낙타의 등을 부러뜨린 마지막 지푸라기는 어느 깊은 밤에 찾아왔다. 오준혁은 또다시 인사불성이 되도록 술을 처먹고 들어왔다. 그는 비틀거리며 안방으로 기어들어 오더니 겉옷도 벗지 않은 채 침대 위로 널브러졌다. 은정은 침대맡에 서서 그 꼴을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물물 좀 줘. 오준혁이 혀가 꼬인 소리로 웅얼거렸다. 은정은 부엌으로 가 얼음물을 한 잔 떠와서는 침대 옆 협탁 위에 쾅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유리잔이 나무 상판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에 오준혁의 정신이 아주 살짝 돌아온 모양이었다. 그는 실눈을 뜨고 은정을 올려다보더니 갑자기 신경질적으로 낄낄거리며 웃기 시작했다. 서은정, 너 혼자 엄청 똑똑한 줄 알지? 그가 역겨운 술 냄새를 훅 풍기며 딸꾹질을 해댔다. 내가 뒤에서 내 장부 캐고 다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우리 엄마 유언에 불만 품고 꿍해 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냐고? 은정은 아무 말 없이 그저 가만히 그를 내려다보았다. 내가 하나 알려줄까? 그 유언장. 나도 진작부터 다 알고 있었어. 오준혁이 몸을 뒤척여 천장을 보고 벌렁 들어 누웠다. 그의 말투에는 구역질이 날 정도로 역겨운 우월감이 배어 있었다. 엄마가 나한테 먼저 상의하신 거라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모두한테 좋은 거야. 알아들어? 돈은 우리 진아 명의로 묶어두는 게 제일 안전해. 넌 돈도 잘 버는 능력자가 고작 이런 푼돈에 왜 그렇게 목숨을 걸어? 넌 그냥 얌전하게 엎드려서 우리 오씨 집안 며느리 노릇이나 충실하게 하라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기어들어가더니 이내 드르렁거리는 시끄러운 코골이로 변해버렸다. 은정은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꼬박 5분을 서 있었다. 안방에는 메인 조명이 꺼져 있었고 창밖에서 스며들어오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방 안을 어스름하게 밝히고 있었다. 그녀는 눈시울에 뜨거운 액체가 서서히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것은 통제할 새도 없이 주르륵 흘러내려 그녀의 손등 위로 툭 하고 떨어졌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슬퍼서가 아니었다. 억울해서도 아니었다. 그저 지난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시댁 식구들을 위해 뼈 빠지게 일하고 온갖 수모를 꾹꾹 눌러 참으며 심지어 수많은 밤을 하얗게 지새우면서도 이 남자가 잠시 판단력이 흐려진 것뿐일 거야라며 스스로를 세뇌하려 애썼던 서은정이라는 여자 자체가 그야말로 구제불능의 등신 같은 촌극의 주인공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머리 검은 짐승들을 걷어 먹인 꼴이었다. 그녀는 손을 들어 손등으로 눈가의 눈물을 억세게 훔쳐냈다. 그 알량한 나약함마저 이 짙은 어둠 속에서 완벽하게 말살시켜 버렸다. 그녀가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이 켜지며 뿜어져 나온 눈부신 빛이 그녀의 등골이 서늘할 정도로 차가운 눈빛을 비췄다. 그녀는 김 변호사라는 이름의 대화창을 열고 키보드 위로 손가락을 빠르게 놀려 메시지를 작성한 뒤 전송 버튼을 꾹 눌렀다. 이제 정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3일 뒤 서초구 최고급 법무법인의 로고가 선명하게 찍힌 서류 봉투 하나가 오준혁의 회사 안내 데스크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배달되었다. 수신인은 오준혁. 서류의 종류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었다. 이혼 합의서 및 재산 가압류 통지서. 오후 4시. 마포구 아파트의 현관문이 부서질 듯 거칠게 걷어차이며 열렸다. 오준혁은 잔뜩 독이 오른 야수처럼 쭈글쭈글하게 구겨진 그 변호사 서류를 손에 꽉 쥔 채 핏발선 눈으로 거실을 향해 돌진해 들어왔다. 은정은 소파에 우아하게 앉아 무릎 위에 노트북을 올려두고 있었다. 그녀는 체형에 꼭 맞는 고급스러운 실크 셔츠를 입고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이 완벽하게 세팅한 상태였다. 오준혁이 미친 듯이 뛰어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그녀는 노트북을 덮지 않았다. 그저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스마트폰을 손가락으로 살짝 앞으로 밀어놓았을 뿐이다. 녹음 버튼은 이미 진작에 켜져 있었다. 서은정. 너 미쳤어. 오준혁이 손에 쥔 종이 뭉치를 테이블 위로 쾅 하고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다. 변호사 서류를 내 회사로 보내? 지금 사무실 전체가 나를 무슨 개그맨 보듯 비웃고 있는 거 알아? 몰라. 너 대체 무슨 꽁꽁이야? 은정은 소파 등받이에 등을 깊숙이 기대고 두 팔을 가슴 앞으로 여유롭게 꼰 채 그가 미쳐 날뛰는 꼴을 싸늘하게 감상했다. 검은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라. 아주 명확하게 적혀 있을 텐데. 이혼 은정의 목소리에는 높낮이조차 없었다. 어차피 이 집이 조만간 당신네 옷이 집안 소유가 될 거라며.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방 빼주겠다는 거잖아. 내가 감히. 오준혁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테이블 위로 두 손을 짚고는 은정을 위해서 아래로 찍어 누르듯 노려보았다. 튀어나온 침방울이 은정의 얼굴에 닿을 지경이었다. 우리 엄마가 진아한테 재산 좀 넘겨줬다고 이 지랄이야? 내가 그럴 급이나 돼? 우리 엄마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겠다는데 그게 다 우리 엄마 돈인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불만이야? 내가 뭔데 재산 분할을 청구해? 넌 우리 집안에서 단돈 10원 한 장 못 가져갈 줄 알아. 은정이 기다리던 대답이 바로 그거였다. 그녀는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진 오준혁의 상판대기를 빤히 쳐다보며 문득 이 상황이 한편의 우스꽝스러운 코미디 같다고 생각했다. 다 지졌어. 은정이 차분한 목소리로 그의 발악을 싹둑 잘라버렸다. 오준혁은 멈칫했다. 그녀가 이렇게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표정이었다. 은정은 노트북을 탁 덮고는 옆에 놓인 서류 봉투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다. 그리고는 마치 포커판에서 카드를 돌리듯 테이블 위로 서류를 한 장 한 장 툭툭 던지기 시작했다. 첫 번째 장, 이 마포구 아파트의 전세권 설정 등기부등본 사본. 두 번째 장, 전세 보증금 자금 출처 증빙용 공증 서류. 세 번째 장, 변호사의 직인이 찍힌 기한 내 퇴거 통보서.
2시간 줄게 은정이 눈꺼풀을 치켜떴다. 얼음물에 담금질한 시퍼런 칼날 같은 시선이 오준혁의 두 눈을 정통으로 찔러 들어갔다. 당장 내 집에서 꺼져. 오준혁의 시선이 무의식적으로 그 등기부등본 사본으로 향했다. 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는 아주 선명하고도 뚜렷하게 단 3글자만 박혀 있었다. 서은정. 그의 이름은 없었다.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다. 은정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질려버린 그의 상판을 감상하며 천천히 손을 뻗어 테이블 위에 놓인 얼음물 잔을 집어들었다. 유리잔 표면에 맺힌 물방울이 미끄러져 내려 차가운 테이블 위로 툭 떨어졌다. 그녀는 잔을 꽉 움켜쥐었다. 오준혁의 시선이 무의식적으로 그 등기부등본 사본으로 향했다. 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는 아주 선명하고도 뚜렷하게 단 3글자만 박혀 있었다. 서은정. 그의 이름은 없었다.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다. 은정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질려버린 그의 상판을 감상하며 천천히 손을 뻗어 테이블 위에 놓인 얼음물 잔을 집어들었다. 유리잔 표면에 맺힌 물방울이 미끄러져 내려 차가운 테이블 위로 툭 떨어졌다. 그녀는 잔을 꽉 움켜쥐고 손끝으로 전해지는 뼈 시린 냉기를 음미하며 고개를 젖혀 물을 크게 한 모금 들이켰다. 얼음장 같은 물줄기가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쏟아져 내리며 이 남자 때문에 그녀의 몸속에 아주 미세하게나마 남아있던 마지막 온기마저 완벽하게 얼려버렸다. 너 이거 위조한 거지. 오준혁의 목소리는 거센 폭풍우 속에 당장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롭게 매달린 마른 잎사귀처럼 덜덜 떨리고 있었다. 그는 짐승처럼 손을 뻗어 그 얇은 A4 용지를 낚아챘다. 손가락은 너무 세게 힘을 준 나머지 기괴할 정도로 시퍼렇게 질려 있었다. 종이가 그의 소나기 안에서 끔찍한 마찰음을 내며 구겨졌다. 그는 시뻘건 핏발이 선 눈으로 종이 위에 적힌 글자 하나하나를 뚫어지라 노려보았다. 마치 그 검은색 인쇄 활자들을 태워 구멍이라도 낼 기세였다. 은정은 그의 발작적인 히스테리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가 물잔을 내려놓자 유리 밑동과 대리석 테이블이 부딪히며 둔탁하고도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그녀의 시선은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 기괴하게 일그러진 오준혁의 낯짝을 고요하게 훑고 지나가더니 이내 벽에 걸려 돌아가고 있는 시계 쪽으로 향했다. 초침이 움직이는 아주 미세한 똑딱 소리가 이 죽은 듯 고요한 거실 안에서는 마치 저승사자의 카운트다운처럼 울려 퍼졌다. 지금 시간 1시 45분. 은정의 목소리는 스쳐가는 바람처럼 가벼웠지만 그 안에는 감히 거역할 수 없는 묵직한 힘이 실려 있었다. 3시 45분까지 내 짐짝들이 이 집안에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이삿짐 센터 사람들을 불러서 싹 다 폐기물로 처리해버릴 거야. 아, 참고로 이삿짐 센터 예약 비용은 내가 지난달에 나한테 밀린 생활비에서 이미 까버렸어. 서은정. 오준혁이 손에 쥐고 있던 종이 뭉치를 바닥으로 냅다 패대기치며 미쳐 날뛰는 들짐승처럼 그녀를 향해 한 발짝 성큼 다가섰다. 그의 가슴팍이 쉴 새 없이 들썩였고 목구멍에서는 짐승의 헐떡임 같은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그녀의 목을 졸라버릴 것만 같았다. 은정은 속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소파 팔걸이에 오른손을 무심하게 얹어놓고 검지 끝으로 가죽 표면을 톡톡 두드리며 가만히 앉아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바닥을 알 수 없는 깊은 마른 우물 같았다. 지독하게 차갑고 텅 비어 있으면서도 그 안에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압도적인 기운이 서려 있었다. 바로 그때 현관문 밖에서 갑자기 고막을 찢을 듯이 날카로운 도어로 경고음이 울려 퍼졌다. 띠. 비밀번호 입력 오류를 알리는 경고음이었다. 곧이어 누군가 밖에서 현관문을 거칠게 쾅쾅 두드리기 시작했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한 여자의 날카롭고 찢어질 듯한 악다구니가 두꺼운 방음문을 뚫고 거실 안으로 곧장 내리꽂혔다. 문 열어. 서은정, 이 독한 년아. 내가 감히 비밀번호를 바꿔? 내 아들이 사는 집인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비밀번호를 바꿔. 당장 기어 나오지 못해. 최순자였다.
오준혁은 마치 마지막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은 사람처럼 현관문 쪽으로 획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바닥에 찰나의 광기가 번뜩이더니 이내 악독한 통쾌함으로 바뀌었다. 그는 은정의 코앞에 삿대질을 하며 이를 갈았다. 우리 엄마 오셨다. 내가 혼자서 하늘이라도 가릴 줄 알았어? 오늘날 이 집에서 쫓아내면 우리 엄마가 이 아파트 단지 안에서 널 아주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버릴 거야. 은정은 호가호위하는 그의 그 역겨운 꼬라지를 보며 갑자기 위장에서부터 강렬한 구역질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7년 전 그해 겨울, 바로 이런 현관문 앞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날 서울에는 폭설이 내렸고 기온은 영하 10도까지 곤두박질 쳤다. 은정은 결혼 전 모아둔 자신의 모든 예금과 친정에서 간신히 융통해준 돈을 영혼까지 끌어모아 이 전세 아파트의 보증금을 막 치른 참이었다. 그녀는 문 앞에 서서 꽁꽁 얼어 새빨개진 손가락으로 새 도어록에 막 두 사람의 결혼기념일을 비밀번호로 설정하고 있었다. 그녀가 미처 손을 거두기도 전에 최순자가 그녀를 거칠게 밀쳐내고는 다짜고짜 지문 등록 버튼을 꾹 눌러버렸다. 비밀번호 같은 건 까먹기 십상이야. 지문이 편하지. 앞으로 우리 준혁이 야근하고 늦게 와서 배라도 고르면 내가 언제든지 와서 따뜻한 사골국이라도 끓여줘야 할 거 아니니. 그때의 최순자는 얼굴에 아주 당연하다는 듯한 오만함을 띠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멀뚱히 서 있던 오준혁은 그저 두 손을 비비적거리며 실실 웃는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 은정아, 다 우리 좋으라고 어머니가 챙겨주시는 거잖아. 다 우리 좋으라고. 그 짧은 말 한마디는 마치 녹슨 무딘 톱날처럼 은정의 심장을 꼬박 7년 동안이나 잔인하게 썰어댔다. 최순자가 예고도 없이 불쑥불쑥 쳐들어올 때마다, 냉장고를 뒤집어 엎으며 온갖 트집을 잡을 때마다, 거실 한복판에서 애둘러 욕설을 퍼부으며 깎아내릴 때마다 그 숨막히는 다 우리 좋으라고라는 변명이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다. 은정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움직임은 아주 느릿했지만 감히 똑바로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단호하고 서늘했다. 그녀는 오준혁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곧장 현관 벽 쪽으로 걸어가 월패드의 화면 스위치를 눌렀다. 화면이 켜지고 분노로 검붓게 달아오른 최순자의 낯짝이 화면 한가운데에 나타났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두 손으로는 문고리를 부서져라 쥐어뜯으며 입으로는 쉴 새 없이 저주를 퍼붓고 있었다. 은정은 통화 버튼을 누르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현관의 차가운 공기가 폐부로 밀려 들어왔다. 어머니. 그녀의 목소리가 문 밖의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갔다. 아주 또렷하고 차갑고 공적인 업무를 처리하듯 딱딱한 음성이었다. 문을 쾅쾅 두드리던 소리가 순식간에 멎었다. 최순자는 은정이 이토록 차분하게 대꾸할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한 눈치였다. 내가 지금 감히 나보고 어머니라고 불렀냐? 정신을 차린 최순자의 목소리가 한층 더 앙칼지게 솟구치며 복도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당장 문 열어. 내깎게 대체 뭔데 내 아들을 길바닥으로 내쫓아? 이 아파트 전세 보증금에 우리 오씨 집안 돈도 들어갔는데 내년 혼자 다 꿀꺽 삼킬 수 있을 줄 알아? 은정은 화면 속 일그러진 늙은 얼굴을 보며 극도로 조롱 섞인 미소를 지었다. 돈이 들어갔다고? 아직도 성북구 본가 서랍장에 고이 모셔져 있는 오준혁의 그 월급 통장을 말하는 건가? 아니면 명절 때마다 던져주던 그 싸구려 마트 참치 선물 세트를 말하는 건가? 어머니, 이 아파트의 소유권 및 전세권에 관한 법적 공증 서류는 이미 제 변호사가 준혁 씨 회사로 보낸 내용 증명에 빠짐없이 첨부해 두었습니다. 은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는 기계처럼 아무런 고저가 없었다. 기한 내 퇴거 통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시다면 저 말고 제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하시죠. 그리고 지금 당장. 은정은 말을 잠시 멈추고 화면 너머로 최순자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제 개인 사유지 문 앞에서 계속 이렇게 고성방가하며 소란을 피우신다면 부득이하게 관리사무소 경비원을 호출하고 관할 경찰서에 주거침입 및 영업방해로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을 불러 최순자가 세상에서 가장 어이없는 농담이라도 들은 것처럼 꽥소리를 질렀다. 내가 내 시어미다. 시어미를 경찰에 신고해? 이 못배워 처먹은 상년아,
내 친정애미 애비가 널 그따위로 가르쳤냐? 아이고, 동네 사람들 이것 좀 보소. 며느리년이 시어미랑 남편을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네. 최순자는 아예 복도의 차가운 타일 바닥에 털썩 주저앉더니 두 허벅지를 팡팡 치며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억지스러운 곡소리는 딱 두 세대밖에 없는 이 최고급 아파트 층의 복도에서 유난히 흉측하게 울렸다. 은정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그대로 통화 종료 버튼을 눌러 문 밖의 소음을 차단해버렸다. 그러고는 신발장 위에 놓인 인터폰을 들어 관리사무소로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1202호 입주민입니다. 지금 저희 집 문 앞에 외부인이 무단으로 침입해서 행패를 부리고 있어서 제 정상적인 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보안 요원분들 지금 당장 올려보내서 조치해주세요. 5분 안에 해결되지 않으면 바로 112에 신고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은정은 몸을 돌렸다. 오준혁은 거실 한가운데에 넋이 나간 듯 서서 마치 눈앞에 이 여자를 태어나서 처음 보는 사람처럼 쳐다보고 있었다.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어머니의 동네방네 진상짓도 이 여자의 완벽한 냉정함과 법이라는 무기 앞에서는 그저 우스꽝스러운 광대 노름에 불과했다. 2분 뒤 문 밖에서 경비원들의 다급한 발소리와 정중하지만 단호한 제지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주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당장 일어나십시오. 여기서 이러시면 다른 입주민들께 심각한 피해가 갑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 내가 이 집주인 남자 애미 되는 사람이야. 당신들이 뭔데 날 치워. 은정이 다시 월패드 화면을 켰다. 건장한 체격의 경비원 2명이 바닥에 드러누운 최순자를 억지로 일으켜 세우려는 모습이 보였다. 최순자는 발버둥을 치며 경비원들의 팔뚝을 손톱으로 핥히어댔다. 바로 그때 맞은편 1201호의 현관문이 찰칵하고 살짝 열렸다. 편안한 홈웨어 차림의 중년 여성이 고개를 쑥 내밀었다. 은정도 아는 얼굴이었다. 이 아파트 단지의 부녀 회장이었다. 평소 오지랖이 넓고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긴 했지만 늘 예에 바르고 싹싹하며 가끔 재테크 관련 고급 정보도 슬쩍 흘려주던 전문직 여성 은정에게는 아주 호의적인 사람이었다. 아이고, 이거 1202호 시어머니 아니세요? 부녀 회장은 코를 틀어쥐고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마치 시궁창 냄새라도 맡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대낮부터 남의 집 앞에서 무슨 행패예요? 서 고모님 매일 은행 나가서 뼈 빠지게 일하시고 주말에 겨우 하루 쉬시는데 그걸 이렇게 들쑤셔놔야 속이 시원해요? 지난번에는 단지 분리수거장에서 남이 버린 멀쩡한 음식물 쓰레기 뒤지면서 며느리 보고 낭비벽 심하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시더니 내가 그때부터 참 상식이 안 통하는 양반이구나 싶었는데 이제는 아예 복도에 드러누워서 진상을 부리시네. 최순자의 곡소리가 목구멍에 턱하고 걸려버렸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부녀 회장을 쳐다보았고 얼굴빛은 흑빛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자기가 이렇게 한바탕 난리를 피우면 주변 사람들이 모두 힘없는 시어머니 편에 서서 독한 며느리를 손가락질할 줄 알았다. 하지만 그녀가 이 아파트 단지를 들락거리며 쌓아온 그 천박한 행동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동네 아줌마들의 훌륭한 안주거리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경비원들은 그 틈을 타 최순자의 양팔을 꿰차고 반강제로 엘리베이터 쪽으로 끌고 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그 순간 최순자의 절망적이고도 도끼 서린 눈빛이 화면을 뚫고 은정의 얼굴에 깊숙이 박혔다. 은정은 화면을 끄고 돌아서서 여전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는 오준혁을 바라보았다. 105분 남았어. 그녀는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뱉어내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안에서 굳게 걸어 잠갔다. 방 안은 죽은 듯이 고요했고 창밖에서 어쩌다 한 번씩 들려오는 자동차 경적 소리만이 정적을 깰 뿐이었다. 은정은 차가운 방문에 등을 기댄 채 스르르 미끄러져 내려 결국 원목 마루 위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두 팔로 무릎을 꽉 끌어안고 그 사이에 얼굴을 파묻었다. 눈물은 나지 않았다. 그저 전례 없는 거대한 피로감이 해일처럼 그녀의 온몸을 집어삼키는 것만 같았다. 끝났다. 무려 7년 동안 이어졌던 지옥 같은 삶이 마침내 그녀의 손에 의해 처참하게 찢겨나갔다. 석 달 뒤
서울 서초구 가정법원 조정실. 방 안의 공기는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무거웠다. 중앙 냉난방기에서 웅웅거리는 단조로운 소리가 났고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바람이 은정에 드러난 손목에 닿아 오소소 소름을 돋게 했다. 그녀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떨어지는 짙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긴 머리는 단정하게 틀어 올렸다. 얼굴에는 불필요한 색조 화장을 일절하지 않았고 입술에만 핏기 없는 무색 립밤을 얇게 발랐다. 그녀는 긴 회의용 테이블 한쪽에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앉아 있었다. 마치 그 어떤 감정도 존재하지 않는 한 구의 조각상 같았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오준혁과 그의 대리인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불과 석 달이라는 시간 동안 오준혁은 좋기 10년은 늙어버린 듯 했다. 항상 포마드를 발라 빗어 넘기던 머리카락은 지금 개기름이 흘러 떡져 있었고 눈 밑에는 시커먼 불독살이 쳐져 있었으며 턱에는 거뭇거뭇한 수염 자국이 가득했다. 목덜미가 누렇게 찌든 낡은 흰 셔츠를 입은 그는 테이블 아래에서 두 손을 불안하게 비비적거리며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렸다. 끝내 은정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는 못했다. 은정 측 변호사는 이혼 및 재산 분할 분야에서 승소율 1위를 달리는 유명한 여성 변호사였다. 그녀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여유롭게 꺼내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다. 서류마다 노란색 포스트잇이 꼼꼼하게 붙어 있었다. 판사님, 혼인 기간 중 오준혁 씨가 부부 공동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고 은닉하려 한 행위에 대해 본 대리인은 완벽한 증거 사실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여 변호사의 또렷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가 고요한 조정실 안을 쩌렁쩌렁 울렸다. 그녀는 하얀 장갑을 낀 손을 뻗어 첫 번째 서류를 상대방 쪽으로 쓱 밀어주었다. 이것은 무려 5억 원에 달하는 사업자금 대출 연대보증계약서 사본입니다. 채무자는 오준혁 씨의 여동생인 오진아 씨, 그리고 보증인이 바로 오준혁 씨 본인입니다. 이 계약이 체결된 시점은 작년 11월이며 당시 제 의뢰인인 서은정 씨는 이 사실에 대해 철저하게 기만당하고 있었습니다. 오준혁의 몸이 흠칫하고 크게 떨렸다. 그는 고개를 번쩍 들고 무언가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입만 뻐끔거릴 뿐 쉰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 변호사는 말을 이으며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다른 서류 하나를 톡톡 두드렸다. 오준혁 씨가 보증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자산 증빙 서류는 바로 제 의뢰인이 전액 자신의 자금으로 보증금을 치른 마포구 전세 아파트였습니다. 비록 해당 부동산이 법적으로는 제 의뢰인의 특유재산에 속하지만 오준혁 씨는 배우자라는 신분을 악용하여 금융기관의 실제 권리관계를 숨기고 위법한 담보 설정을 시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부 공동재산 은닉을 넘어 심각한 신뢰훼손 및 잠재적 금융사기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조정 판사는 미간을 깊게 찌푸린 채 제출된 사본 자료들을 넘겨보았다. 판사의 얼굴이 갈수록 굳어졌다. 저는 그냥 잠깐 명의만 빌려준 것뿐입니다. 오준혁이 마침내 참지 못하고 테이블을 콱 내리치며 소리쳤다. 극도의 공포에 질린 목소리는 쇳소리가 날 정도로 날카로웠다. 진아가 자금 융통만 되면 당장 보증부터 풀어주겠다고 약속했단 말입니다. 게다가 그 집이 진짜로 넘어간 것도 아니고 서은정은 단돈 10원 하나 손해본 게 없는데 대체 무슨 근거로 혼인 중에 모은 제 몫의 공동예금까지 다 포기하라고 억지를 부리는 겁니까? 은정은 길길이 날뛰는 그의 꼴을 보며 짙은 연민의 눈빛을 흘렸다. 그것은 마치 깊은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면 거릴수록 점점 더 깊숙이 처박히고 많은 불쌍한 짐승을 내려다보는 듯한 그런 싸늘한 연민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돌려 자신의 변호사를 향해 턱짓을 했다. 변호사는 그 뜻을 알아차리고 서류 가방 안주머니에서 까만색 소형 녹음기 하나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조정실 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고 녹음기에서 미세한 백색 소음이 흘러나왔다. 몇 초 뒤 가증스러운 웃음기가 잔뜩 묻어나는 오진아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사실 말이죠, 새언니. 엄마가 저만 편애한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이 일 말이에요. 엄마랑 저랑 벌써 2년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했던 거거든요. 나중에 만약에 두 사람 도저히 못 살고 갈라서게 되면 어떡해요?
우리 오씨 집안 재산을 생판남한테 거저 떼어줄 순 없잖아요. 엄마도 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일단 제 명의로 재산을 싹 다 돌려놓고 나중에 상황 봐서 안전해지면 당연히 오빠 몫도 챙겨줄 거라고요. 녹음 재생이 끝나자 변호사가 정지 버튼을 눌렀다. 딸깍하는 경쾌한 소리가 마치 판사가 내리치는 판사봉 소리처럼 들렸다. 오준혁의 얼굴은 순식간에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버렸다. 그는 그 까만색 녹음기를 뚫어지라 쳐다보며 이마에서 비 오듯 쏟아지는 식은땀을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의 옆에 앉은 대리인 변호사 역시 체념한 듯 두 눈을 질끈 감고 관자놀이를 꾹꾹 눌러댔다. 이 녹음 파일 하나로 혼인 중 재산을 은닉하고 아내의 정당한 권리를 악의적으로 강탈하려 했던 오씨 집안의 추악한 민낯이 백일화에 드러난 것이다. 판사님, 마침내 은정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감히 토를 달 수 없는 서리빨 같은 힘을 품고 있었다. 본인은 재산 분할 최대 비율을 적용하여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분할받을 것을 청구합니다. 아울러 남편 측과 그 가족들이 오랜 기간 본인에게 가한 정서적 학대와 조직적인 재산 갈취 시도에 대하여 최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자녀의 절대적 친권 및 양육권은 본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며 남편 측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녀는 말을 잠시 멈추고 시퍼렇게 날이 선 칼날 같은 눈빛으로 오준혁의 두 눈을 정통으로 찔렀다. 그리고 그 연대보증 계약서 건 말인데 이미 해당 금융기관의 익명으로 고발장을 접수해 두었습니다. 오준혁 씨, 당신이 앞으로 겪게 될 지옥은 고작 이혼 따위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오준혁은 등받이에 털썩 기대며 마치 뼛속까지 기가 다 빨려나간 낡은 헝겊 인형처럼 늘어졌다. 그는 그제야 비로소 깨달았다. 지금 자기 눈앞에 앉아있는 이 여자는 겉보기에 평화로운 가정을 지키겠답시고 그저 꾹꾹 참고 양보만 하던 그 미련한 곰탱이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녀는 두꺼운 얼음 밑에 납작 엎드려 숨죽이고 있던 한 마리 늑대였다. 무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 가족의 역겨운 낯짝을 낱낱이 파악한 뒤 가장 완벽하고 치명적인 타이밍에 그들의 숨통을 한 번에 끊어버린 것이다. 판결문은 일주일 뒤에 송달되었다. 이변은 없었다. 법원은 오준혁의 임의적인 공동재산 처분 및 중대한 채무 위험 은닉 사실을 전부 인정하였고 서은정에게 혼인 중 재산의 압도적인 비율을 분할할 것을 명했으며 그녀가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인용했다. 자녀의 양육권 역시 한치의 논란 없이 은정에게 돌아갔다. 은정이 법원 정문을 걸어 나왔을 때 서울의 초겨울 하늘에서는 하얀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다. 칼바람이 뺨을 베일듯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뼛속까지 시원해지는 완벽한 자유를 느꼈다. 그녀는 뒤에서 넋이 나간 채 비틀거리며 따라 나오는 오준혁을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곧장 도로변에 정차해 있던 택시를 잡아타고 떠났다. 인과응보는 은정의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찾아왔다. 무료로, 그것도 최고급 전문가 수준으로 재물을 관리해주던 은정이 사라지자 최순자 명의의 가족 식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다. 예전에는 은정이 매달 꼬박 이틀밤을 새워가며 엑셀 창을 띄워놓고 식당의 원가를 계산하고 메뉴별 마진율을 조정하며 식자재 납품 단가를 후려쳐 최적화해 주었다. 심지어 자신의 은행 VIP 고객 인맥까지 동원해 근처 대기업들의 장기 회식 및 단체 도시락 납품 계약까지 따다 바쳤었다. 하지만 은정이 오씨 집안과의 모든 연락을 완벽하게 차단해버린 후 식당 장부를 넘겨받은 오진아는 그 복잡한 재무제표를 보며 마치 외계어라도 보는 듯 멍청한 표정만 지었다. 식자재 로스율을 통제할 줄 몰랐던 그녀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얄팍한 마진을 남기겠다고 멋대로 싸구려 식용유와 질 나쁜 냉동육으로 재료를 바꿔치기 했다. 그 결과 불과 석 달 만에 식당의 평판은 나락으로 떨어졌고 단골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설상가상으로 구청위생과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신고까지 당해 보름 동안 영업정지 처분까지 맞았다. 자금줄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것이다. 은정은 어느 화요일 오후 은행 시절 친하게 지내던 옛 동료와의 전화통화에서 그 소식을 전해 들었다. 서 고모님,
그 소식 들었어요? 성북구 쪽에 꽤 유명하던 그 노포식당 있잖아요. 거래처 대금 못 막아서 결국 법원 강제집행 들어갔대요. 식당 문짝에 빨간 딱지 다다닥 붙었다던데. 조만간 경매 넘어간다는 소문이 파다해요. 은정은 강남 한복판에 새로 임대한 자신의 쾌적한 개인 사무실에 앉아 얼음을 동동 띄운 탄산수를 한 잔 마시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테헤란로의 화려한 빌딩 숲을 응시하며 온 집안에 덕지덕지 붙은 빨간 딱지들을 보며 거품을 물고 쓰러졌을 최순자의 표독스러운 낯짝을 상상해 보았다. 그녀가 유리잔을 가볍게 흔들자 얼음이 부딪히며 쨍그랑하는 경쾌한 소리를 냈다. 그래요. 은정이 무심하게 대답했다.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녀는 전화를 끊고 새로 작성한 완벽한 자산 포트폴리오를 VIP 고객의 이메일로 전송했다. 한편 오준혁의 꼬라지는 그의 어미와 여동생보다 훨씬 더 비참했다. 이혼 후 그는 그 안락했던 마포구 아파트에서 쫓겨나 회사 근처의 비좁고 퀴퀴한 반지하 방으로 기어들어갔다. 방 안에서는 1년 내내 곰팡내와 찌든 내가 진동을 했고 습기 때문에 벽지는 흉측하게 썩어 문드러져 있었다. 하지만 그를 진짜 미치게 만든 것은 바로 회사 내에서의 처지였다. 예전에 그는 부서 팀장으로서 분기별 인사고과에서 늘 최상위 등급을 받았다. 그는 그게 다 자기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줄 알았다. 하지만 지난달 부서에서 관리하던 가장 큰 핵심 기업 고객 두 곳이 돌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가 철판을 깔고 담당자에게 매달려 이유를 묻자 상대방은 아주 싸늘하게 대답했다. 오 팀장님, 저희가 애초에 그쪽에 자금을 맡긴 건 전적으로 서은정 고모님 체면을 봐서 그런 겁니다. 이제 서 고모님도 은행 퇴사하시고 개인 펌 차리셨는데 저희 자금도 당연히 그쪽으로 따라가야죠. 오준혁은 벼락이라도 맞은 듯 굳어버렸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그렇게 자랑스레 떠벌리고 다니던 그 두 장의 특진 추천서가 사실은 은정이 뒤에서 굽신거리며 다 만들어다 떠먹여준 결과물이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은정의 후광과 인맥이 사라지자 그는 회사 내에서 순식간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다. 예전에는 그에게 알랑방귀를 끼며 비위를 맞추던 부하 직원들도 이제는 그를 벌레 보듯 무시했다. 반년도 채 되지 않아 그는 2분기 연속 실적 꼴찌를 기록하며 평사원으로 강등되었고 빚도 안 들어오는 구석탱이 문서 보관 부서로 좌천되어 버렸다. 어느 깊은 밤 오준혁은 반지하 방의 차가운 1인용 매트리스 위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형광등은 꺼져 있었고 창살 쳐진 작은 창문 틈으로 가로등 불빛만이 처량하게 새어 들어왔다. 그는 싸구려 소주병을 손에 쥔 채 텅 빈 눈으로 곰팡이 핀 벽 모서리를 응시했다. 그는 알코올 기운을 빌려 스마트폰의 숨김 앨범에 처박아 두었던 사진 몇 장을 꺼내 보았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들이었다. 사진 속 은정은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해맑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선 자신은 그녀의 손을 꽉 움켜쥐고 평생 이 여자를 지켜주겠노라 맹세하고 있었다. 탁한 눈물방울 하나가 툭 떨어져 액정을 적시며 은정의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그는 갑자기 내장이 찢겨나가는 듯한 처절한 후회에 휩싸였다. 그 후회는 시퍼런 칼날이 되어 그의 오장육부를 미친 듯이 난도질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쥐고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연락처를 뒤져 한때는 눈 감고도 누르던 그러나 지금은 완벽하게 수신 차단되어 버린 그 번호를 찾아냈다. 전화를 걸어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 무릎을 꿇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빌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통화 버튼을 누를 알량한 용기조차 없었다. 이 넓은 세상 천지에 자기 손으로 직접 박살내버린 그 가정 말고는 의지할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는 사실에 뼈저리게 절망할 뿐이었다. 오씨 집안이 이렇게 철저하게 박살나고 있을 무렵 최순자 역시 인생 최대의 치욕을 맛보게 되었다. 어느 일요일 오전 서울의 한 대형 교회에서 주일 예배가 끝난 직후였다. 최순자는 평소처럼 예배당 뒷자리의 휴게 공간에 앉아 있었고 주변에는 그녀와 연배가 비슷한 교인들이 둥그렇게 모여 있었다. 식당은 경매로 넘어가고 딸녀는 빚더미에 앉고 아들놈은 회사에서 쫓겨나다시피 좌천된 이후로
최순자는 자신을 악독한 며느리에게 핍박받는 불쌍한 늙은이로 철저하게 포장하고 다녔다. 아이고, 성도님들은 모르실 거요. 그년이 얼마나 독사 같은 년인지 최순자는 눈물을 찔끔거리며 콧물까지 훌쩍대며 열연을 펼쳤다. 우리 집안 돈으로 산 아파트를 떡하니 가로채더니 내 불쌍한 아들놈을 길바닥으로 쫓아내고 내 금쪽 같은 손주 새끼까지 뺏어갔다오. 우리 오씨 집안이 전생에 무슨 대역죄를 지었길래 저런 상문살 낀 년을 며느리로 들였는지 몰라. 주변에 둘러앉은 할머니들은 쯧쯧 혀를 차며 동정 어린 표정으로 맞장구를 쳐주었다. 최순자의 피해자 코스프레가 절정에 달했을 무렵 고급스러운 옷차림에 기품이 넘치는 중년 여성 한 명이 커피잔을 들고 다가왔다. 이 교회에서 발언권이 꽤 센 박 집사였다. 박 집사는 최순자 앞에 우뚝 서서 그녀를 위해서 아래로 내리깔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한치의 숨김도 없는 혐오감이 가득했다. 오 권사님, 지금 권사님이 입에 거품 물고 욕하시는 그 악독한 며느리라는 분, 혹시 이름이 서은정 씨 맞습니까? 박 집사의 목소리는 아주 조용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했다. 최순자는 흠칫 놀라며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데요. 박 집사님도 그 독한 년을 아시오? 독한 년이요? 박 집사가 코웃음을 치며 들고 있던 커피잔을 테이블 위로 탁 내려놓았다. 커피가 찰랑거리며 몇 방울 튀어 최순자를 움찔하게 만들었다. 제가 하나 똑똑히 알려드리죠. 권사님 주둥이에서 나오는 그 독한 년이 바로 우리 교회에 매달 거액을 헌금해 주시는 익명의 기부자이십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고아원 증축할 때 들어간 비용 중에 3분의 1이 다 그 서은정 성도님이 내신 돈이라고요. 박 집사는 경악으로 입을 떡 벌린 주변 교인들을 쓱 둘러보더니 한층 더 엄한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그분은 본인 피 같은 주말 쉬는 시간까지 쪼개서 우리 교회 안에 파산 위기에 처한 영세민 가정들을 위해 무료로 재무 상담도 해주시고 부채 조정도 도와주셨습니다. 그분이 살려낸 목숨이 한둘이 아니라고요. 박 집사는 순식간에 사색이 되어버린 최순자의 상판을 뚫어지라 노려보았다. 서 고모님이 얼마나 훌륭하고 반듯한 분이신지 우리 교회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 권사님. 권사님 따님은 명품백 사재기 하다가 대출 사기 쳐서 신용불량자 되고 아드님은 회사에서 고객 정보 빼돌리다 걸려서 징계 먹고 권사님네 그 식당은 썩은 고기 쓰다가 구청에 걸려서 문 닫았다면서요? 그런데 어쩌자고 여기까지 기어나와서 피해자 행세를 하십니까? 하나님 두 눈이 폼으로 달려있는 줄 아세요? 주변 교인들 사이에서 일제히 헉하는 탄식이 터져나왔고 곧이어 수군거리는 소리가 벌집 쑤신 듯 번져나갔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최순자를 동정하던 눈빛들은 순식간에 혐오와 경멸, 그리고 비웃음으로 돌변했다. 최순자는 입을 뻐끔거리며 마치 무트로 던져진 생선처럼 숨을 헐떡였다. 그녀는 사방에서 자신을 향해 꽂히는 그 경멸의 시선들이 수십 자루의 칼날이 되어 자신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걸치고 있던 알량한 허영심과 위선의 껍데기를 난도질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사람들을 밀치고 비틀거리며 예배당 문을 향해 도망쳤다. 그녀의 등 뒤로 교인들의 얼음장처럼 차갑고 조롱 섞인 시선이 끈질기게 따라붙었다. 그날 이후 최순자는 두 번 다시 그 교회에 발을 들이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사교계에서 완벽한 사회적 매장을 당했고 동네 슈퍼에 두부 한 모 사러 나갈 때조차 행여나 누가 알아볼까봐 마스크와 모자를 푹 눌러쓰고 다녀야만 했다. 12월의 제주도. 바닷바람에는 살을 애는 듯한 한기가 서려 있었지만 서울의 그 지긋지긋한 먹구름을 말끔히 날려버리기에는 충분했다. 은정은 베이지색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6살 난 아들의 손을 잡은 채 애월읍의 해안도로를 걷고 있었다. 시커먼 현무암에 부딪혀 부서지는 파도가 우렁찬 소리를 냈고 공기 중에는 짭조름한 바다 냄새와 상큼한 귤 향기가 섞여 맴돌았다. 이혼 판결이 확정된 지 3일째 되던 날, 그녀는 아이를 데리고 곧장 비행기에 올라 이곳으로 날아왔다. 그리고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펜션을 통째로 2주 동안 빌려버렸다. 그녀는 아이가 신고 있는 빳빳한 새 브랜드 운동화를 내려다보았다. 오준혁의 통장에서 강제로 압류해 받아낸 첫 달치 양육비로 사준 것이었다.
예전 오씨 집안에 있을 때 최순자는 애들은 금방금방 커서 비싼 신발 사줘봐야 다 돈 지랄이라는 핑계를 대며 오지나 친구네 집에서 버리려던 헌 신발들을 주워다 억지로 신기곤 했다. 밑창이 다 달아빠지고 심지어 발가락이 꽉 끼는 신발이었는데도 은정이 애한테 새 신발을 사주겠다고 할 때마다 오준혁은 돈 쓸 줄 모른다며 핀잔을 주곤 했었다. 지금 발에 꼭 맞는 푹신한 새 신발을 신고 모래사장을 까르르 웃으며 뛰어다니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은정은 콧날이 시큰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길가에 있는 예쁜 오션뷰 카페로 들어가 문을 열었다. 훈훈한 공기와 함께 갓 볶아낸 커피콩의 고소한 향기가 훅 끼쳐왔다. 어서 오세요. 주문하시겠어요? 앳된 아르바이트생이 환하게 웃으며 물었다. 은정은 메뉴판을 올려다보았다. 지난 7년 동안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가장 싼 메뉴가 무엇인지 본능적으로 찾지도 않았고 오준혁이 이 맛을 좋아할지 어떨지 눈치를 보지도 않았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그란데 사이즈로요. 감사합니다. 그녀는 지갑에서 자신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꺼내 단말기에 가볍게 꽂았다. 띡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결제가 완료되었다. 그녀는 차갑고 쌉싸름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깊고 진한 커피를 받아들고 창가 자리에 앉았다. 통유리창 너머로는 끝없이 펼쳐진 지푸른 겨울바다가 보였고 수면 위로 부서지는 햇살이 마치 금가루를 뿌려놓은 듯 반짝였다.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머금고 두 눈을 지그시 감았다. 그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고 그 어떤 타협도 할 필요 없는 이토록 눈물겹게 완벽하고 절대적인 자유를 온몸으로 만끽했다. 1년 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최고급 프라임 오피스 빌딩 17층 서은정 웰스 매니지먼트라는 이름이 새겨진 고급스러운 황동 현판이 복도의 은은한 조명 아래서 묵직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대표실 안은정은 몸에 완벽하게 핏되는 차콜색 정장을 입고 널찍한 임원용 책상 뒤에 앉아 태블릿 PC로 투자 분석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거추장스러운 장식품 따위는 없었다. 최신형 모니터 한 대, 결제 서류 몇 철, 그리고 최고급 아크릴 명함꽂이가 전부였다. 명함에는 아주 간결하게 딱 두 줄만 적혀 있었다. 서은정, 수석 자산관리사 대표이사. 그 어떤 남자의 성씨도 오씨 집안 며느리라는 구질구질한 꼬리표도 없었다. 오직 그녀 자신의 이름 세 글자뿐이었다. 지난 7년간 은행 VIP 센터에서 뼈를 깎으며 쌓아 올린 탄탄한 인맥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성을 무기로 그녀의 개인 펌은 설립 첫 해부터 목표치를 수십 배나 초과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 과거 오준혁이 좌천되면서 은행에서 돈을 뺐던 그 큰손 고객들은 거의 100% 그녀를 따라 이곳으로 자금을 옮겨왔다. 그녀는 자신의 압도적인 능력으로 증명해냈다. 서은정은 단 한 번도 누군가의 부속품이었던 적이 없다는 것을.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은정은 서류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에르메스 백을 챙겨 들고 빌딩 로비를 나섰다. 지하 주차장의 공기는 서늘했다. 은정은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를 내며 걷고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완벽하게 자신의 명의로 현찰을 주고 뽑은 새까만 벤츠 S클래스 세단이었다. 그녀가 차 키를 꺼내 도어 핸들을 당기려는 바로 그 찰나 옆 기둥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등이 굽은 산에 하나가 기어나왔다. 은정. 사포로 긁어대는 듯 갈라지고 쉰 목소리. 그 안에는 어떻게든 비위를 맞춰보려는 비굴함과 바닥을 알 수 없는 짙은 피로감이 엉겨붙어 있었다. 은정이 동작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오준혁이었다. 그는 목대가 새카맣게 낀 낡고 야른 패딩을 입고 있었다. 머리카락은 듬성듬성 하얗게 새어 있었고 좋기 15년은 폭삭 늙어버린 듯한 몰골이었다. 그는 은정에게서 2미터 남짓 떨어진 곳에 서서 뼈저린 후회와 고통,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신락 같은 헛된 희망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귀티가 흐르는 그녀의 완벽한 모습과 그녀 뒤에 버티고 있는 번쩍거리는 최고급 세단을 번갈아 보며 그는 입술만 파르르 떨 뿐 반나절이 지나도록 온전한 문장 하나를 완성하지 못했다. 주차장 안은 무덤처럼 적막했다.
저 멀리서 이따금 다른 차가 시동을 거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올 뿐이었다. 오준혁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마치 온몸에 장기를 쥐어짜내듯 간신히 목구멍 밖으로 몇 마디를 토해냈다. 내가 다 잘못했어. 은정아, 내가 진짜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어? 너 혹시 나 한 번만. 그의 구질구질한 구걸은 끝을 맺지 못했다. 은정의 눈빛을 마주쳤기 때문이다. 그것은 분노도 아니었고 원망도 아니었으며 심지어 비웃음조차 아니었다. 그것은 그저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멩이 하나를 내려다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한치의 파동조차 없는 지독하게 평온하고도 완벽한 무관심. 은정은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정확히 3초 동안. 그 3초라는 짧은 찰나 동안 그녀의 머릿속에는 그 어떤 과거의 파편도 스쳐 지나가지 않았다. 풋풋했던 신혼의 맹세도, 숨막히게 억눌렸던 수많은 밤들도, 피 튀기던 법정에서의 진흙탕 싸움도 아무것도 없었다. 이 남자는 그녀의 인생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이미 완벽하게 포맷되어 휴지통에서조차 영구 삭제되어 버린 버그에 불과했다. 그녀는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수고해. 그녀는 나지막이 딱 한마디를 내뱉었다. 그리고는 몸을 돌려 차 문을 열고 운전석으로 우아하게 미끄러져 들어갔다. 쾅 육중한 차 문이 닫히며 바깥의 시린 공기와 그 남자의 처절하게 절망적인 시선마저 완벽하게 차단해버렸다. 은정이 스타트 버튼을 누르자 V8 엔진이 짐승처럼 낮고 묵직한 굉음을 토해냈다. 그녀는 기어를 변속하고 가속 페달을 부드럽게 밟았다. 새까만 세단은 마치 한 마리의 우아한 흑표범처럼 미끄러지듯 주차 구역을 빠져나와 출구를 향해 쏟아지는 빛을 향해 질주했다. 그녀는 룸미러를 쳐다보지 않았다. 단 한 번도. 모질어서가 아니었다. 그저 그녀가 지나온 그 뒤쪽, 그 퀴퀴한 반지하의 망령처럼 남겨진 그 남자에게는 이제 그녀가 단 1초라도 고개를 돌려 회상할 만한 가치가 단 한 톨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가 나아가는 앞길에는 눈부시게 찬란한 햇살만이 가득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